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문화유산 해설 입문 과정으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는 신춘호라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역사의 현장. 이거 달아야 되는 거고.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그 답사 해설을 기획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기획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역사 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역사 기행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 사실은 이제 기행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준비해서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어떻게 이제 그걸 자기화시키거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기획했던 그런 이 답사가 완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에서 다녀와 가지고 정리까지의 그 전 과정이 기획 단계에서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사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다가 이제 또 제가 또 현장에서 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제 저의 관점에서 답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기행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기행. 저는 좀 이 역사기행을 다니면서 사실은 좀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역사기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연한 내용 중에 이제 제 사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답사도 다니고 답사 프로그램 기획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사와 제가 하는 일을 좀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답사를 가더라도 기왕이면 답사 현장들을 보고 듣고 영상으로 기록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현장 다니면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렇게 이 영상 기록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주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그 동아시아 3국에 관련된 역사, 그 중에서도 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연계되는 그런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통시대에서도 삼국의 왕래가 있었던 것들이 바로 연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거나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그런 그 사행이 이제 또 이 삼국이 연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사행 노정들을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행 노정 중에서도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길을 이제 상당히 좀 그 답사의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역사 유적
유물유적들만 문화자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유물유적을 또는 공간들을 연결하는 길도 예, 우리 문화자원, 역사자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역사 기행을 가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소산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저의 방식은 이런 역사의 현장들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게 기록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요즘은 이제 또 GPS 좌표들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아카이브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아카이브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확장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단순히 그 자료들을 쌓아놓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로 하는 콘텐츠, 예, 요즘 뭐 문화 콘텐츠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콘텐츠예요, 그죠? 예, 동학에도 뒤에다 콘텐츠 하면은 동학 콘텐츠, 그쵸? 예, 역사 그러면 역사 콘텐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콘텐츠인데, 예,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니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제가 답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답사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실제 안내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이 답사 현장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아까 GPS 좌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GPS 좌표를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전자지도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 처음 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전자지도를 활용해서 보면 그걸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예, 그런 그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저의 그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인 역사 공부하고 답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확장돼서 아카이브도 구축하게 되고 이런 콘텐츠로 제작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런 그 역사 공간들을 대하는 기록의 방식이나 기억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예, 그런 그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자꾸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역사 안에서도 특별한 동학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동학에 관심은 있대, 아니면 역사에 관심은 있대. 특히 내가 답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이야기나 그 현장을 내 나름대로 많이 해설해주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해설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들을 집중화시켜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 기행,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그 베이스로 삼아서 역사 기행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역사라든지 동학이라든지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이미 전문가 수준의 활동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들은 좀 벗어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권 독서 행 만리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쵸? 예. 만권의 책을 읽고, 예, 만리를 여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만권 읽었으니까 만리 여행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직역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만큼, 예, 독서를 많이 읽는 만큼 그런 독서의 영향들을 좀 더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은 예, 멀리 여행하거나 유람하는 것들을 매우 즐겨 했습니다. 그게 공부의 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이런 망곤독서 행만리로 이런 말 외에도 아는 만큼 보인다. 뭐 문화유산 답사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거기에 나가서 보이는 만큼 느낀다. 아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느낄 여유가 없고, 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냥 우연찮게 딱 가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국내의 저명한 문화예술인들 한 15분을 모시고 중국 열알기 코스를 따라서 중국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분들 열알기는 안 들으셨다고 해서 사전에 강의도 좀 해가지고 좀 기본 기본 정보도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면서도 중간중간 열알기 내용들을 좀 학습도 좀 했으면 그 열알기에서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아주 요동벌에서 호곡장, 그 명문장인 호곡장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아주 그냥 크게 각성하는 그런 그 예술가적인 영감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걸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시도를 했었는데, 예술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분이 있고요. 또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 거기 잘 데려다 주기만 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것들 사전 지식 없이 일반적인 그 매우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여기가 연암이 갔던 곳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가고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예술 세계를 구현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마다 다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 독특한 예술가적인 사람들이나 뭔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 현장이니까 사전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역사 기행을 가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많아지게 마련이니까요. 망곤독서 행만리를 조금만 더 풀어 얘기하면, 전통시대의 선비들은 책 읽고 유람하는 것을 공부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금강산 유람이라든지 지리산 유람, 묘양산 유람, 백두산 유람을 아주 보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하고 유람을 했던, 산행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유산기라고 해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명인 명사들은 거의 대부분 젊었을 적이나 아니면 관직에 있을 때, 또는 그 관직에서 물러나 잠깐 초야에 묻혔을 때 그런 금강산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유산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게 유람하는 것이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을 떠나서 그게 바로 세상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힌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옛 선비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관동팔경, 관서팔경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선비들이 이 관동 지역에, 이 동해안 지역에 그 명소들을 유람하면서 남겼던 그런 그 관서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관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서북 지역, 저기 의주로 가는 평양, 묘양산, 의주 이런 지역이 전부 다 관서예요. 그 지역에 팔경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신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면 사신들만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평양까지 같이 따라가고 의주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6개월, 1년 동안에 걸쳐서 외국을 가는 친구를 배웅하고,
아니면 가족 친지들 배웅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따라가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평양 기생을 한번 만나본단가, 평양의 유명한 술집에 가서 술을 한번 먹어보는 그 당시에 이제 장부들의 그 가장 저기가 사대부들의 그 핵심이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평양 기생을 만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평양 부병루 가가지고 내가 저기 고려시대 김황원이 썼다는 이 명문장에다가 내가 대꾸를 써서 시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포부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의 부병루 가보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전부 다 그 사신들 따라가는 그 배웅이라고 하는 목적과 유람이라고 하는 목적을 같이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근대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과거에 고대 시대에 우리 화랑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화랑도들은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배웠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유람의 형식이지만 거기 유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정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수학여행. 말 그대로 학문을 닦으러 가는 여행인데 학문을 닦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지만 우리가 놀러 가는 그 수학여행의 대상지는 대부분 우리가 저기 살고 있는 주요한 바운더리 외에 있는 우리의 유명한 유적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애를 찾아가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여행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좁고 규모가 적은 거지만 소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수업하다가 봄 좋을 때 날씨 좋고 그럴 때 꽃 피고 날씨 좋을 때 주변에 그 멋진 그런 곳에 가서 하루 정도 야외 수업하고 오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소풍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공부의 연장으로서 야외 활동으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PPT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요약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공간을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정한 이 공간을 만나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역사 답사고 역사 기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누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체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도 어떤 행사들을 한다고 하면 기획자가 있지만 주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 그 다음에 행사들은 예를 들어서 주최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이 있고 그런 것처럼 다 다릅니다. 이 행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주체자, 주관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격이나 어떤 일들의 성격, 규모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사의 현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산성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런 산성들을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도 이 성을 축성했던 사람들의 그 주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성의 성격이 틀려질 수도 있고요. 이걸 또 그 산성에 만들었을 경우에 그 산성을 만드는 그 과정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가운데 그때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이 3주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사람이나 시간이나 공간과 관련돼서 이 역사 공간들이 그 당시의 사회 관계의 맥락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현장들을 답사를 해보면 조금 더 이 답사를 하는 그 의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복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복궁은 우리 이 법궁입니다. 이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서 가장 중요한 제1 궁궐입니다. 그렇지만 경복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경복궁은 처음에 태종 때 만들었던 그 경복궁의 모습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습니다. 예, 소실이 돼서 한참 동안 방치되듯이 있다가 우리 대원군 때 다시 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건을 했습니다. 자, 근데 수많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 초기 초중반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게 무너졌는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다가 그걸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대원군 때 와서 그걸 만들었을까요?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중건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그 500년 역사에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중건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한번 다시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왕권 강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은. 예. 왕권을 궁궐이 그동안에 우리의 법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제2의 그 궁궐인 창덕궁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왕조에 따라서 저기 창경궁이나 아니면은 경희궁이나 덕수궁이나 이런 데서 진무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경복궁을 중건하겠다고 대원군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시대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당시에 왕실이 처한 그런 이 사정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관계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공간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이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곳인데 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시기를 보면은 바로 순조 이후에 그 조정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도 정치를 통해서 왕권이 아닌 신권이 더 부각하는 그런 그 시대들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우리 그 대원군이 그러니까 이 풍양조씨 그 조대비가 대원군을 픽업을 한 사람이지만 픽업하기 전까지는 이 안동깁시 세도 정치 하에서 대원군은 거의 파라코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살아남기 위해서 파라코 같은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랬을 때 대원군은 왕권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생활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세도 정권에서는 자기들 세도 정치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왕을 옹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현재 고종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자식만큼 그 적절한 사람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상갓집의 개라고 하는 그 별칭까지 얻어가면서 이 바짝 엎드려서 생활을 했던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대원군의 아들이 임금으로 올라와도 자기들이 세도 정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대원군은 자기는 그렇게 절치부심한 사람이지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욕망이나 그런 것들 왕권에 대한 그 것들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고종이 올라오고 나서 자기가 거의 수렴청정과 같은 그런 그 왕권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이 신권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권을 그 약화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왕권 당연히 반대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방치되고 무관심했던 이 저기를 그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하는 큰 국가 사업을 일으켜서 그건 사실은 이 세도 정치를 하는 신권들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함으로써 서서히 왕권을 회복을 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간다면 단순히 경복궁이 법궁이다라고 하는 것과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여기 바로 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이루어졌다라든지 이런 그 각각의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그 위상이나 가치나 그런 역할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이 경복궁이 소실되거나 왜 소실됐고 소실된 이후에 어떻게 이건 관리가 되어 왔고 그 대체적인 역할을 어느 궁궐에서 또 했으며 그 다음에 경복궁이 다시 중건된 것은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들을 이 경복궁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 공간 자체를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대원군이라든지 세도 정치가라든지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기행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그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 기행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현장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스며 있는 역사를 그 역사의 진실을 조금 더 가깝게 진실로 다가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의 진실로 다가갈 때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그 역사에 대한 정보들,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대부분 교육을 해왔고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역사 기행의 한 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단지 이 현장, 우리가 그 책으로 배웠던 현장을 직접 와봤냐, 안 와봤냐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 역사 기행, 이 현장에 온 이유를 좀 더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하려면 바로 그 역사 공간에 오게 된 그 이면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뻥으로 결론 난 거지만 만리장성이 저기 달에서 보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물론 달에서 안 보인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이걸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그 건축물의 유용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난 결과물로서 보면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건축물로서 만리장성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절강에서 북경까지 수로길을 내놓은 대운하, 저 대운하를 따라서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대운하.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그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큰 성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만들었던 그런 큰 그 역사 건축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가서 현장에서 우와 하면서 입이 쫙 벌어지고
과연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움과 경의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